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와 90도가 되게 놓는다.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3번 다리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4번 불편한 쪽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한다. 5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는 항상 풀어둔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입니다. 우리가요, 자동차로 이동을 시킬 때에는요, 중요한 건 엉덩이부터 앉히는 거예요. 엉덩이부터 시트에 앉혀야 된다. 나머지도 보면요, 휠체어를 자동차와 90도화 되게 놓는다. 맞나요? 아니죠. 자동차와 평행이 되도록 놓거나 혹은 약간 비스듬히하여 놓은 다음에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3번이요. 다리부터 앉힌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부터 앉혀야 된다고요? 엉덩이부터 시트에 앉힌다. 엉덩이부터 들어가야지만 안정감 있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4번이요. 불편한 쪽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건강한 쪽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해야겠죠. 5번이요. 잠금 장치는 항상 풀어둔다? 안 됩니다. 잠금 장치는 항상 잠궈둬야 되는 거고요. 발 받침대도 올려준 다음에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을 지지하도록 내려놓고 엉덩이를 시트에 앉히면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오른쪽 다리에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4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5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요? 그렇죠. 1번입니다. 오른쪽 다리에 편마비가 있고요. 지팡이를 갖고서 계단을 내려갈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요. 올라갈 때만 암기하도록 할게요. 계단을 올라갈 때. 이때의 순서는요. 지건입니다. 지팡이가 있으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상관없이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 가줘야 되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가거든요. 지건 요것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내려갈 때는요. 반대입니다. 건강한 쪽 아니고요. 불편한 쪽이 먼저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암기하시게 되면 헷갈리거든요. 올라갈 때만 기억해 두시고요. 내려갈 때는 반대였지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단을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다리가 지팡이 다음에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편마비가 있다고 했으니까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과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직후에 시행한다. 2번 실내 온도는 22에서 26도를 유지한다. 3번 물의 온도는 45도 정도로 준비한다. 4번 몸 씻기 시간은 30에서 60분 이내로 한다. 5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2번이죠. 실내 온도는 22에서 26도를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기하도록 할게요. 22에서 26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과 욕실 문을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식사 직후에 시행한다? 아니죠.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하게 되면 부대끼게 되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피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식사 직전도 마찬가지고요. 공복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하는 거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비어 있을 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식사 직전, 식사 공복 때에도 적당하지 않은 거고 식사 직후에도 적당하지 않더라. 물의 온도는 45도가 아니고요. 그렇죠. 35도입니다. 35도를 기준으로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시원하게 맞춰줄 수가 있는 거고요. 4번이요. 몸 씻는 시간은 30에서 60분? 너무 길죠. 몇 분일까요? 그렇죠. 20에서 30분 이내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상자가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지치게 되니까 30분 정도로 해주셔야 되는 거. 욕조에 있는 시간도요. 30분 너무 깁니다. 5분 정도로 보고 있죠.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적당하다. 침상 목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해 깨끗하게 닦는다.
2번 양쪽 상지는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다. 3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4번 유방은 좌우로 반복해 닦는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입니다. 양쪽에 있는 상지를 닦을 때에는요,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에서부터 중심부로 오는 거다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끝에서 중심부로 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손끝에서 시작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볼게요. 1번이요.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해? 아닙니다. 눈 주변은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3번이요.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아니죠. 끝에서부터 중심부라고 했으니까 발끝에서 허벅지로 가야 되는 걸 거고요. 4번이요. 유방은 좌우로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원을 그리면서 닦는 겁니다. 5번이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아닙니다.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 장이요. 요렇게 시계 모양으로 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시게 되면 장 운동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결국 배변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천장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를 의미하는 것은 1번 아과이, 2번 반좌이, 3번 보기, 4번 좌측이, 5번 우측이. 정답은요? 그렇죠. 1번입니다. 앙화일이요. 누워있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똑바로 누운 자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앙화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좌에는 뭐예요? 반쯤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머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보기는요.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복자가.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 있는 자세를 우리는 복위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좌측위, 우측위는 뭔가요? 측이 붙었습니다. 맞아요. 옆으로 누운 자세가 되는 건데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 있으면 좌측이,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워 있으면 우측이가 되는 것이죠.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 도뇨관이다 라고 하는 건요. 도뇨관을 유치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도뇨관이다 라고 하는 거 소변줄을 의미하게 되고요. 소변줄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때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치 도뇨관이 이렇게 대상자에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결국 이렇게 줄을 따라서 소변이 모이게 될 거고 모인 소변들은 소변 주머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소변 주머니를 자주 비워주게 될 건데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이요. 소변 양과 색깔을 하루에 한 번 확인한다.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은 너무나 적어요. 보통은 2-3시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3시간마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절대 안 됩니다. 소변 주머니는요. 방광보다 어떻게? 낮게 위치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방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광이라고 하는 건요. 소변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모여있던 소변들이 소변줄을 통해서 소변 주머니로 나오게 될 건데요. 결국 방광의 위치보다 소변 주머니가 위쪽에 있다 그러면요. 얘네들이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요. 소변 주머니가 위쪽에 있다 보면 아래쪽으로 잘 못 나와요. 소변줄에 소변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또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소변 주머니가 삽입된 위치, 소변줄이 들어가 있는 위치보다 꼭 아래쪽에 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방광에 소변이 모이는 거다 보니까 방광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암기해 볼게요. 소변 주머니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뭐보다 소변이 모여있는 방광보다 아래쪽에 위치해야지만 중력에 의해서 잘 소변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이요. 유치 도뇨관을 자주 교환해 준 바? 아닙니다. 우리는요. 교환하거나 삽입하거나 세척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업무가 아니에요. 4번이요. 대상자의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아닙니다. 유치 도뇨관을 갖고 있는 것과 수분 섭취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유치 도뇨관을 갖고 있으니까 수분 섭취 제한하는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5번이요. 소변의 주머니를 비운 다음에 알코올 송으로
배출구를 소독하고요. 제자리에 꽂아두도록 합니다. 맞아요. 정답은 5번인데요. 소변 주머니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소변이 여기에 모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꼬다리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배출구가 되는 건데 여기 모여져 있는 소변을 우리는 비워주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여기 보면 약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출구를 일단 알코올솜으로 한번 쓱 닦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로 또 소변이 셀 수가 있는 거고요. 바닥이 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자리에 꽂아두는 것까지 중요하게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습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소변 주머니를 비운 다음에 그냥 꽂는 게 아니고요.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해주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꽂아주는 겁니다.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혀 안쪽에 깊숙이 닦는다. 혀 안쪽을 닦게 되면요. 구토나 질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목젖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혀 안쪽에 깊숙하게 목젖까지 이렇게 닦게 되면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질식도 유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2번 누운 자세에서 목에 수건을 대준다. 우리가 구강 청결을 할 때는요. 살에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에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누운 게 아니라 앉아있는 자세에서 목에 수건을 대주는 건 아니고요. 목부터 가슴까지 충분하게 수건을 대주시면 되고요. 3번이요. 입술 보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입술 보호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이요.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이고 고개를 약간 숙인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강 청결을 할 거다 라고 하게 된다면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거나 앉아있는 게 어렵다면 옆으로 돌린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근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밖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상반신을 높여주고요. 고개를 약간 숙여주는 자세를 통해서 살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5번이요.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은 다음에 윗니를 닦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윗니부터 시작이에요. 윗니하고 위에 있는 잇몸부터 닦아주시면 된다. 어렵진 않은데요.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실 건 살에 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강 청결할 때 어떤 자세라고요? 앉아있는 자세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어려우면 옆으로 돌린 자세가 되는 거고 돌리지도 못하는 똑바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대상자다 라고 하게 된다면 상반신을 높여주고 고개를 약간 숙여서 입안을 닦을 때 그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두발 청결을 위한 드라이 샴푸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드라이 샴푸라고 하는 건요. 샴푸인데요. 드라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라이는 건조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샴푸를 하게 되면 물을 사용하게 되지요. 근데 물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샴푸 재질을 드라이 샴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샴푸는요. 물을 사용할 수가 없거나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샴푸 재질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1번 머리카락에 충분히 물을 적신다. 물 필요 없다라고 했죠.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샴푸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2번이요. 샴푸 후에 린스로 헹군다.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될 거고요. 3번이요. 샴푸 후에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샴푸를 한 다음에는요.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우리는 머리를 다 감을 수 있는 겁니다. 물이 필요 없이 헹구는 과정 필요 없이 드라이 샴푸 사용한 밤에 마른 수건으로만 잘 닦아주시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4번이요. 드라이 샴푸는 가능한 적게 바른다?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충분히 적셔질 만큼 드라이 샴푸를 충분히 발라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5번이요. 드라이 샴푸를 바른 다음에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드라이 샴푸를요. 머리카락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발라줄 거죠. 그런 다음에는요.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만 주시면 돼요. 충분히 닦아주시면 머리를 다 감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시 앞에서
비로 닦는 이유는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위해서 닦아드릴 때가 있죠. 그랬을 때 꼭 앞에서 뒤의 방향으로 닦아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앞쪽에는 소변이 나오게 되는 요도 부분이 있고요. 뒤쪽에는 항문이 있죠. 대변을 보게 됩니다. 대변을 보는 이 부위에는요, 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닿게 되면요, 여기에 있던 균들 때문에 앞쪽에 요도 부분, 소변을 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닦을 땐 항상 앞에서 뒤의 방향으로 닦아줘야 된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앉을 수 있는 오른쪽 판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혀져 있는 상의를 입힐 때 순서로 옳은 것은 한쪽에 마비가 있고요. 앞이 막혀져 있는 상의를 입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입어야 될까요? 정답은 1번. 오른쪽에 마비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비가 된 쪽을 먼저 입혀줘야 됩니다. 상의를 입을 때는요, 마비가 된 쪽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앞이 막혀져 있는 옷이라고 해서요, 머리를 넣어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건강한 쪽을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앞이 벌어져 있는 단추가 있는 웃옷을 갈아입을 거다, 입힐 거다 라고 하게 된다면요, 머리는 필요 없죠. 어차피 앞에가 터져 있으니까. 근데 앞이 막혀져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땐 중간에 머리를 넣게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서요. 선생님들께서는 별표 딱 쳐놓고 암기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입을 때는요. 어느 쪽이 먼저라고요? 마비된 쪽이 먼저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입마. 지금 문제에서 오른쪽이 마비였으니까요. 오른쪽부터 입어주는 겁니다. 체위의 종류와 적용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용 상황에 따라 체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떠한 자세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1번, 바로 누운 자세. 요거는 말 그대로 바로 누워있는 자세인데 어떨 때 하게 될까요? 그렇죠.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우리는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될 거고요. 2번이요. 반 앉은 자세. 앉아있는데요. 완전히 직각으로 앉아있는 건 아니고 반쯤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어떨 때냐면 숨이 찰 때 혹은 식사할 때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돼요. 정답은 2번인데 숨이 찰 때 이 자세를 하게 되면요. 숨쉬기가 조금 편해져요. 앉아있는 자세가 숨쉬기가 편합니다. 누워있는 것보다요. 그 다음 식사할 때도요. 누워서 먹게 되면 살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3번이요. 엎드린 자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복위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복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등에 상처가 있거나 혹은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등 부분이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될 때 엎드린 자세를 취할 수가 있고요. 4번이요. 옆으로 누운 자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측위라고 표현합니다. 엉덩이 압력을 피해주거나 둥부가 엉덩이거든요. 혹은 관장할 때에도 이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이요. 반좌위. 반좌위는요. 반 앉은 자세랑 똑같은 말이에요. 반 앉은 자세 혹은 반좌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떨 때 쓴다 그랬죠? 맞아요. 숨이 차거나 식사할 때 유용하게 취할 수 있는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헷갈리는 용어가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자를 위한 식사 조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래 구울수록 재료가 부드러워진다. 2번,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진다. 3번, 생선은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진다. 4번, 채소는 삶으면 질겨져서 먹기 힘들다. 5번, 당근, 호박, 고추, 토마토는 기름에 볶지 않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입니다. 육류는요, 오래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져서 먹기가 좋아지죠. 반면에 생선은 어떤가요? 오래 삶으면 맞아요. 질기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아요. 이거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주시고요. 1번 보게 되면 오래 구울수록 재료가 부드러워진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래 구우면 구울수록 수분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굽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4번이요. 채소는 삶으면 질겨져서 먹기 힘든가요? 아니죠. 삶으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먹기가 쉬워지게 되고요. 당근, 호박, 고추, 토마토는 기름에 볶아지면 오히려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름에 볶는 게 좋은 야채가 되는 거다 기억하도록 할게요. 고혈압인 대상자의 권장식품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젓갈류 된장, 2번 식이섬유 보리밥, 3번 두부 간장류, 4번 햄 사과, 5번 장아찌류 생선. 정답은요? 그렇죠. 2번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 보리밥과 같은 것들을 먹는 걸 권장하고 있고 특히나 고혈압이다라고 하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될까요? 그렇죠. 짠 것들, 짠 음식 꼭 피해줘야 되는 거고 또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젓갈류라던가 된장, 간장, 햄, 장아찌 이런 것도 너무 짜잖아요. 짠 음식들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 기름기가 많은 것들, 동물성의 지방이 많은 것들도 피해야 된다 함께 알아두겠습니다. 세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커피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서 문질러 제거한다. 2번 립스틱은 클렌징 폼으로 문질러 제거한다. 3번 파운데이션 얼룩은 과탄산 소다와 주방세제를 이용한다. 4번 튀김 기름은 주방용 세제를 사용해 제거한다. 5번 혈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파운데이션과 같은 얼룩이 묻었습니다. 화장품에 얼룩이 묻은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라던가 알코올이 함유된 스킨을 화장솜에 적셔서요. 그 얼룩 부분에 톡톡 두드려서 제거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걸 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맞지가 않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적당한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4번에 있는 튀김 기름 있죠. 이런 것들은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비벼가지고 얼룩을 제거하면 제거가 되는 거고 혈액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성분이다 보니까 더운 물로 바로 해주면 오히려 잘 안 닦입니다. 찬물로 닦아서 제거한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함께 기억하도록 할게요.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말이 없어진다. 2번 대화할 때 시선 맞추는 것을 어려워한다. 3번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증가한다. 4번 앵무새처럼 상대방이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5번 발음이 부정확하여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치매 말기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휘의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현저히 감소하게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말이 없어지거든요.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없어지는 증상일 때 우리는 무언증이라고 하네요. 무언증. 대화할 때 시선을 잘 맞추지도 못하고요. 앵무새처럼 상대방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또 발음도 부정확한 그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규칙적인 생활은 혼란을 야기한다?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 별표까지 치매를 갖고 있는 대상자다라고 하게 된다면 점차 본인의 기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요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늘 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 2번 활동을 최대한 제한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드리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되고 또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이 있다면 최대한 살리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3번이요. 매번 새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안 됩니다. 익숙하고요. 대상자가 알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하던 것들 그래야지만 치매 증상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뭔가 계속 새롭게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좋지 않아요.
4번이요.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없애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치매가 되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게 위험한지, 어떤 게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없애야 되는 거고요.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5번이요. 치매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대신해준다?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이 있다면 최대한 살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잘 해오던 것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옷이 없어졌다고 자주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의 증상 때문에요. 내게 뭐가 없어졌다. 혹은 누가 내 걸 훔쳐갔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거나 망상이 있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과 같이 자신의 옷이 없어졌다고 자주 말한다고 해요. 그럴 때는요. 정답은 1번. 함께 찾아본다. 없어졌다고 했기 때문에요. 함께 찾아보는 방법이 좋은 거예요. 설득하거나 아니라고 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치매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득하고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죠. 교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치매의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이 보일 땐 함께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하셨을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미리 물건을 준비했다가 맞은 다음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치매의 증상 때문에 잃어버렸다, 누가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는요. 함께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동일한 물건을 자꾸 잃어버렸다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대상자가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물건을 내놓아서 본인이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치매 대상자가 석양 증후군의 증상을 보일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석양이라고 하면요. 해질녘이에요. 해가 질 무렵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해질녘의 여러 가지 증상들, 특히나 더욱더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랬을 때 석양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집에만 있게 한다. 2번, 조명을 꺼준다. 3번,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4번, 해질녘에는 혼자 조용히 있게 한다. 5번,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제공한다. 정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거나요. 혹은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혹은 좋아하는 인형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제공했을 때 이러한 증상들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대상자는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게요. 집에만 있게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증상을 보일 때는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낮 시간 동안에는요,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는 게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 조명을 꺼준다.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일 때는요, 조명을 켜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4번이요. 해질녘에는 혼자 조용히 있게 한다. 아닙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일 수 있을 때는요, 같이 있어주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5번이요.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제공한다.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익숙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치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것들을 주는 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익숙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된다.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기도를 확보한다. 2번, 억지로 팔다리를 붙잡아 경련을 멈추게 한다. 3번, 베개를 받쳐 머리의 손상을 보호한다. 4번, 대상자의 고개를 똑바로 고정한다. 5번, 물을 마시게 하여 진정시킨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베개를 받쳐서요, 머리의 손상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경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절할 수 없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머리가 손상을 받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개를 받쳐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이요. 대상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기도를 확보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입에다가요, 절대로 뭔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넣게 되었을 때 오히려 기도, 숨통을 막아버릴 수가 있고요. 또 대상자가 지금 조절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입을 꽉 하고 다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입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요. 억지로 팔다리를 붙잡아 경련을 멈추게 한다. 안 됩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경련을 멈추기 위해서 억제를 시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경련이 더 유발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 하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된다. 경련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손상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만 필요하죠. 우리가 그 경련 자체를 멈추려고 어떠한 제재를 가거나 입에다 뭔가를 넣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4번 볼게요. 대상자의 고개를 똑바로 고정한다. 맞나요? 아닙니다. 똑바로 고정하는 게 아니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질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눕게 되면 뭔가가 넘어가서 기도, 숨통을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게 돼서 혹은 침과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바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질식하지 않도록 해준다. 5번. 물을 마시게 하여 진정시킨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뭔가를 먹게 해서도 안 돼요. 경련이 끝나서 상황이 종료가 될 때까지 물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 절대 입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경련이 끝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거지, 경련을 하고 있는데 경련을 멈추겠다고 약을 먹이거나 물을 먹이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경련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 자극을 절대 주면 안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자세가 도움이 되고, 머리와 같이 뭔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음을 직접 대준다. 2번. 화상 부위에 된장을 바른다. 3번. 찬물에 15분 이상 담근다. 4번. 반지는 빼지 않아도 된다. 5번. 건조하지 않도록 화상 부위에 핸드크림을 바른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이요. 찬물에 15분 이상 충분히 담가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뜨거운 화기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화상 부위를 찬물에 15분 이상 충분히 담가준다. 다만요, 얼음을 직접 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화상 부위는 손상을 받았죠. 거기다가 얼음을 직접 갖다 대면 그 부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얼음을 직접 갖다 대어선 안 되는 거고요. 화상 부위에다가 함부로 뭔가를 바르는 것도 안 됩니다. 간장, 기름, 된장, 뭐 어떠한 크림 이런 것들을 바르실 때가 있는데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4번이요. 반지는 빼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화상 부위가 그쪽이라면 빼야 돼요. 화상이 있던 부위는 부어 오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반지를 빼기가 어렵고요. 반지가 쪼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죠. 화상 부위에 만약에 반지가 있거나 팔찌가 있거나 귀걸이가 있거나 뭔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5번이요. 건조하지 않도록 화상 부위에 핸드크림 바른다? 안 된다고 했죠. 화상 부위에다가는요, 함부로 뭔가를 절대 바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응급처치는 뭐라고요? 찬물에 15분 이상 담그는 것,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대피한다. 2번. 최대한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서 대피한다. 3번.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아래층으로 이동한다. 4번.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쏜다. 5번. 옥상 출입문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 항상 닫아둔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입니다.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쏘는 게 적당한 방법인 거지요. 그러면서 쏘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들. 1번,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대피한다. 맞나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위험하고요. 계단을 통해서 이동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최대한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서 아닙니다. 최대한 자세를 낮춰줘야 되는 건데 이동할 때 뜨거운 연기들은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천장으로 올라가거든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연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아래층으로 이동한다. 이게 아니라 아래층으로 대피를 해줘야 되는 건데 만약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게 어려운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때 옥상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 불이 위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 5번이요. 옥상의 출입문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 항상 닫아둔다? 아니죠. 열어두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만 대피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임종기의 단계에서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대상자가 표현한다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요, 심리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 순서대로 거치게 되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대요.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될까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 분노로 넘어가게 되면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는 분노의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신에게 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타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럴 때 우리는 타협의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계가 되었을 때는 우울하게 됩니다. 아,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 수용입니다. 수용의 단계가 되었을 때는 아, 나 이제 진짜 죽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요거는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부정의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단계일 때 어떠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지, 어떠한 단계일 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요거는 부정이 되는 거고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했어?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낸다면 분노의 단계가 되고요. 신에게 비는 겁니다.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우리는 타협의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울의 단계가 되었을 때는 나 진짜 죽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 마지막의 단계는 수용이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중단을 불가능한 항목은 중단이 가능한 게 있고 중단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중단이 어려운 항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무엇이죠?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가 사전연명, 치료적인 목적 없이 그냥 생명만 유지하네, 연명만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중단하겠다라는 것들을 남겨놓는 법적인 문서가 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죠. 1번이에요.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물을 공급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것. 완전히 기본적인 돌봄에 해당이 되죠. 기본적인 것들은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치료적인 목적을 갖는 것들은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거나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혈액 투석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치료적인 효과를 갖는 것들이죠. 연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건 가능한데 다만 완전히 기본적인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양분, 물,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은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기본적인 돌봄에 해당되는 것들은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가 있다고요? 영양분, 물, 산소. 임종 징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강한 맥박, 2번 혈압 증가,
3번 따뜻한 피부, 4번 실금 또는 실변, 5번 정상 호흡. 정답은요? 그렇죠. 4번입니다. 실금 또는 실변을 보게 될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게 될 텐데 괄약근의 조절도 힘들기 때문에 실금이라던가 대변을 그냥 보거나 실변과 같이 소변을 그냥 보는 그러한 징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한 맥박이 아니라 맥박도 그렇죠. 떨어지게 됩니다. 약한 맥박이 될 거고요. 혈압도 감소하게 될 거고요. 따뜻하게 피부 순환이 되는 게 아니니까 차갑고 창백한 피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당연히 정상 호흡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호흡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단계로 오른 것은 심폐소생술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별표까지 확인해 볼게요. 대상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반응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양쪽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초 이내로 호흡을 확인하게 될 건데요. 호흡이 있는가 없는가 이상하진 않는가를 확인하게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호흡이 없다 라고 하게 된다면 즉시 가슴을 압박해 주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할 때는요. 1분 동안에 몇 회 정도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가슴 압박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 압박할 때의 깊이는요. 약 5cm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미 정해진 기준이에요. 여러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기준에 대한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할 때는요. 1분에 몇 회요? 100에서 120회가 되는 거고요. 가슴 압박의 깊이는요. 그렇죠. 약 5cm이다. 그 다음에요. 대상자가 호흡을 회복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회복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건데 회복 자세라고 하는 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대상자를 옆으로 눕혀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누워 있었는데 옆으로 눕혀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 압박은 분당 80에서 100회로 시행한다. 2번 약 6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한다. 3번 쓰러진 환자의 호흡을 30초 이내로 확인한다. 4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의 비율로 시행한다. 5번 가슴뼈 흉골의 위쪽 절반 부위에 가슴 압박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입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게 될 텐데 그때의 비율은 얼마요? 30대입니다. 30번의 가슴 압박을 하고 2번의 후후 인공호흡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비율로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보겠습니다. 자주 시험의 주제가 되는 건데 가슴 압박을 할 때에는 분당 몇 대로 시행해야 될까요? 80에서 100회가 아니라 그렇죠.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연구를 했는데 나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에 대한 것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약 6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성인의 경우 약 5cm의 깊이로 가슴 압박을 하도록 합니다. 쓰러진 환자의 호흡을 몇 초 이내로 확인해야 될까요? 30초가 아니라 그러죠. 10초 이내입니다. 가슴뼈의 위쪽 절반 부위에 가슴 압박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 절반 부위죠. 가슴뼈가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 절반 부위에다가 가슴 압박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심장 리듬 분석을 시행하는 주기는 1번 1분, 2번 1분 30초, 3번 2분, 4번 3분, 5번 5분. 정답은요? 그렇죠. 3번입니다. 2분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대상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